다음은 런던 정치경제대학 바가라 님께서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에서 보건경제학자로 일하고 있는 박아라입니다. 전 또한 WHO, OECD, 유로피언 커미션과 같은 다수 국제기구에서도 외부 컨설턴트로 지난 15년에서 20년 정도 일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코비드-19과 함께 살아온 지 벌써 2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비드-19과 자살 예방 관련된 전략들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어떠한 전략들이 실행되어 오고 있는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코비드-19과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OECD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인데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성인분들을 퍼센티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코비드-19 이전보다는 이후 연도 2020년, 21년도에 우울증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은 코비드-19 이전에는 10% 정도, 현재 2021년에는 21% 정도로 2배가 증가되었고, 이는 OECD 국가들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영국의 UCL이라는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인데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해율이 락다운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작년 3월 중순경과 비교해 올해 11월까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반 동안 총 3번의 국가 봉쇄령이 있었음에도 10%를 약간 웃도는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해율에 관한 통계를 인구 통계학적 변인으로 다시 살펴보시면 연령대별, 주거 환경 실태, 가계소득, 정신질환 유무에 따라 약간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령대별로 보시면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이 30세, 59세,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비교해서 자해율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실태별로 보실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약간 더 높은 자해율을 보여주고 있고, 가계 소득 계층으로 보실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높은 자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자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코비드-19이 자살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최근 21개국의 자료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관찰된 자살률과 예측한 수치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같은 수치에 머물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코로나 인콜이라는 것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정확한 사망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종의 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보통 코로나 인콜리를 통해 보고되는 자살률은 6개월 정도 보고가 지연이 되는데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공중보건당국 그리고 지방정부들
그리고 NHS 잉글랜드, 그리고 NGO들이 서로 협력을 하여서 실시간 자살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개 지역에서 현재까지 파일러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 실시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9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자살 감독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살률을 관찰해 보았는데, 자살 사망자 수가 전국 봉쇄령이 내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크게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이 과거의 경제적인 충격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계신 자료는 유로스탯과 OECD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작년 2, 4분기에 GDP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영국은 21.7% GDP 감소율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저기 위쪽에 보시면 사우스코리아는 3% 정도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초창기에 코비드-19이 발발하였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27개 유럽 공동체 EU 국가들과 유럽 지역 국가들 전역에 걸쳐서 고용 수준과 고용 성장률의 추세를 보고 계십니다. 2012년에서 21년까지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코비드-19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다가 2020년 3월경쯤에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고용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고용률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고용 지원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 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영국에서 유명한 싱크탱크 기관 중에 하나인 Resolution Foundation에서 보고한 자료인데, 16세 이상의 성인들의 실업률을 모델링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비슷하게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작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봉쇄령 시기쯤에는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뢰할 만한 기관들의 예측 자료와도 이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성공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폴로 스킴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폴로스킨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평소에 80%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재정 지원 스킬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트타임, 그리고 고용된 근로자들이 해당 대상이고,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택시 드라이버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고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신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의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을 제안하는 리포트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멘탈 헬스와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행동 지침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정부 각 부처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자살 위험 요인을 프리-판데믹, 그러니까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분석을 하였는데 리포트에 따르면 취약계층들은 중년 남성들, 특히 40, 50대 그리고 자해를 하신 분들이나 자살 시도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 방문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지적하였고 그리고 특히나 25세 이하의 젊은 성인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계층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바람직고 가지 못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좀 더 자살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 특히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0배 이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하지만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서 파산 위기 직전에 부채나 빚을 매니지먼트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심이 요구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국가봉쇄령과 같은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사회적인 고립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여기 오렌지 라인을 보시면 여기는 성인들 중에서 멘탈헬스 서비스에 직접 컨택을 하신 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작년 3월쯤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주목해야 될 건 여기서 그린 라인을 보시면 성인들 중에서 moderate severe한 우울증 증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펄로 스킴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고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평소 월급의 80%까지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스킴입니다. 이 정책이 작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되어서 올해 9월 말까지 시행되었고 이 자료는 10월 달에 실시된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서베이 응답자의 대부분들이 이전과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고 16%는 이전에 비교해서 줄어든 시간을 일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육아나 돌봄의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지 3%만이 실제적으로 영구적으로 직장을 잃은 케이스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코비드-19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펄로 스킴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서비스가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영국에서 Every Mind Matters라는 캠페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다라는 캠페인인데 주요 대상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 계층,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돌봄의 의무가 있으신 분들. 이 캠페인은 앱을 개발하는 건데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그 앱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하여서 코-프로덕션을 할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린스 해리랑 윌리엄, 그리고 그분들의 와이프들이 함께 같이 로열 패밀리가 이러한 캠페인을 적극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옹호 메시지와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 캠페인은 로열 패밀리뿐만이 아닌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같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측에 상단에 보고 계신 이미지는 실제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할 때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보면 5개의 질문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멘탈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직업이나 금전적인 문제에 관한 글들, 그리고 수면에 관한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락다운 후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유의사항들 등을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앱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질문이 근심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코비드-19 상황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정이나 직장 관계 아니면 주거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인지 아니면 본인의 건강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중독 현상, 술, 담배, 약물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문제점들을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근심과 걱정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서비스를 와 정보들을 클릭을 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연령대별로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65세 이상의 노인들, 연령계층별로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도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각자 상황에 따라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문화나 종교적인 조언들, 그리고 비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특수한 상황들, 그리고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신 분들, 그리고 육아나 돌봄의 의무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앱이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인지-행동-치료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일종의 셀프 케어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자살로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서 멘탈 붕괴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당황해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컬러풀한 바에
first days, 처음에 며칠간의 예상되는 일들, 그 다음에 처음에 몇 주, 몇 달, 그리고 이후 미래의 그러한 애도의 슬픔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온라인 서비스인데, 맨 처음에 The First Days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폴리스가 처음에 나오고, 경찰관들이 통상적으로 어떠한 질문들을 물어보는지, 그 사망 원인이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스스로 읽어보고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알려야 될 때,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느낄 때 너무 서둘러서 소식을 알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마음이 더 안정될 때 알리는 방법이 좋다라는 조언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한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he First Weeks, 수주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인코리에 대해서 법정 출두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포스트 모템이라고 해서 검시 해부에 관련된 사항이나 조언,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과 예시들을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연계를 하여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점유율이 높고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NGO 중에 하나는 사마리탄이라는 핫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예시는 미디어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예시로서 ITV의 케이스를 들어볼까 합니다. ITV는 영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업방송국 중에 하나인데, 특히 가장 인기 있는 TV 드라마가 방영된 후에 프라임 시간대인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광고 수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높은 광고료 수익을 포기한 채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수해 동안 지지를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상당히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대되고 있는데, ITV는 새로운 멘탈 웰빙 시리즈를 캠페인 Against Living Miserably, 불행하게 사는 삶에 대항하는 캠페인과 연계를 하여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발사와 뷰티 세라피스트가 메인 호스트인데, 이분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을 그분들의 살롱에 초대를 하여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희노애락이나 흥망성쇠,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의 도전,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회복을 하였는지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일반 대중들과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그 경험으로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주치의들이 그린 소셜 프리스크라이빙이라 그래서 메디케이션을 프리스크라이빙 하는 대신에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처방하는 대신에 소셜 액티비티스를 프리스크라이빙 하는 방법을 파일러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의료진들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앱들도 여러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심리치료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이아 프로그램인데,
이는 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의 약자로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90%의 사람들이 6주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중에 51%의 분들이 회복을 이루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과 입원 치료 후에 퇴원 후 72시간 이내로 관리를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자살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교통부와 협력을 하여서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 해로운 자살 수단에 관한 내용물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도록 법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중에 도박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갬블링 클리닉을 지금 파일러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온라인 서비스나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셀프 케어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증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는 정부의 각 관련 부처들과 민간 부분 그리고 NGO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